조선시대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한 달간의 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이면 도착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집신끈을 동여매고 집을 나선 선비와 장군들의 발걸음 속에는 생존과 꿈과 두려움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초가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인사를 올리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말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고, 과거에 급제하려는 선비부터 장사를 하려는 보부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에서 40리씩 걸으며 한 달을 견뎌내야 도성의 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보찜을 어깨에 짊어진 채 좁은 길을 따라가는 동안 이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히 먼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막과 산적 호랑이와 물집 동행과 이별, 그리고 도성문을 통과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까지 조선의 한양길은 한편의 생존기이자 신분을 초월한 연대의 기록이었습니다. 먼저 발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은 대략 600리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30에서 40리를 걷는다고 해도 보름에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두 발이었고, 그 발을 감싸는 집신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집신은 단순히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벼를 수확하고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이 하찮아 보이는 물건은 백성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신발이었습니다. 양반이라 해도 평상시에는 집신을 신었고, 가죽신은 벼슬을 하거나 돈이 넉넉한 집에서나 신을 수 있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는 사나흘 정도 신으면 바닥이 닳아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의 보따리 안에는 집신 30켤레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켤레씩 닳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막에서 일어나면 어젯밤에 신었던 집신은 이미 밑창이 떨어지거나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따리에서 새 집신 한 켤레를 꺼내 발에 신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발바닥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래도 돌부리에 발이 닿으면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발 뒤꿈치와 엄지발가락 옆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럴 때면 보따리에서 실과 바늘을 꺼냈습니다. 물집에 바늘을 찔러 물을 빼낸 뒤 실로 구멍을 꿰어두면 다음날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여행자들이 발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의원도 약도 없는 길 위에서 자기 몸은 스스로 돌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부상도 장군도 과객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발을 관리했습니다. 발이 성한 사람만이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고, 도중에 발을 다쳐 걷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정이 끝났습니다. 돌아갈 힘도 앞으로 갈 힘도 없는 사람은 근처 마을 어느 집 처마 밑에 앉아 구걸하거나 주막 한쪽 구석에서 신세를 지며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발과 집신의 이야기는 곧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30켤레의 집신은 30일을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였고, 그것이 바닥나기 전에 한양에 도착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여행자의 등 뒤를 늘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잠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길목마다 주막이 생겨났습니다. 주막은 술을 파는 곳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나그네들이 하룻밤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막은 대개 초가집 한두 칸에 술청과 부엌이 붙어있는 단촐한 건물이었습니다. 큰 주막은 방이 여럿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막은 온돌방 한두 칸뿐이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면 주모가 나와 손님을 맞았습니다. 먼 길을 온 나그네들은 대청에 짐을 풀고 먼저 밥을 청했습니다. 주막에서는 장국밥이나 막걸리 한 사발에 육포나 어포 같은 안주가 나왔습니다. 영남지방 주막에서는 육개장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밥값은 대략 40푼 정도였고
술 한 잔은 15푼이었습니다. 당시 물가로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하루치 품삯으로 간신히 한 끼를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주막에는 독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술이나 밥값만 내면 잠자리는 공짜였습니다. 이것을 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숙박료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침실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막방은 복방이라 불렸습니다. 여러 나그네가 한 방에 섞여 자는 구조였습니다. 방 한 칸에 10명 넘게 들어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도착 순서대로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했고 늦게 온 사람은 찬 윗목이나 대청 한쪽 구석에 몸을 누였습니다. 밤이 되면 선비와 장군 보부상과 농부가 한 이불 밑에서 어깨를 맞대고 잤습니다. 신부는 달라도 길 위에서는 모두 같은 나그네였습니다. 양반이라 해도 독방을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간혹 신분을 내세워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행동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거나 뜻하지 않은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한교리가 첫 지방 출장길에 주막에서 벼슬을 내세워 복방의 투숙객들을 모두 쫓아냈다가 그 안에 신분을 숨기고 묵고 있던 판서에게 들켜 파직당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복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였고 밤새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조선에 주막을 두고 상자 속 정어리처럼 빽빽하게 포개져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떼느라 방 안 온도가 섭씨 33도를 넘어 숨이 막힐 정도였고 여름에는 벌레가 득실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주막을 찾았습니다. 밖에서 노숙하다가 호랑이나 도적을 만날 위험보다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막에는 하룻밤 몸을 누이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교환의 장소였습니다.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주막 한 칸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과거 시험이 열리는지, 어느 길에 산적이 출몰하는지, 어느 장터에서 무엇이 잘 팔리는지 등등 온갖 소문과 정보가 주막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주막은 조선판 인터넷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막이 언제나 안전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간혹 주막 주인이 손님의 돈을 노리고 음식에 약을 타거나 밤중에 짐을 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주막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소매치기와 도둑도 있었습니다. 나그네들은 밤에 잘 때도 보따리를 베개 삼아 베고 자거나 품 안에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귀중품은 허리춤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한순간 방심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돈과 짐이 모두 사라진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양까지 가는 여정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돌아갈 여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막을 나서면 다시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밥 한 그릇을 먹고 보따리를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길은 대부분 흙길이었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산길을 넘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문경세제나 중령 또는 추풍령을 넘어야 했습니다. 선비들은 과거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나무 고개인 중령과 낙엽이 떨어지는 추풍령을 피하고 문경세제를 선택했습니다. 미신이라고 웃을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지한 선택이었습니다. 문경세제를 넘는 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을 한참 올라가면 숨이 차올랐고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쉬어가고 싶어도 쉴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고갯길 중간쯤에 조령원이나 동화원 같은 원이 있었지만 원은 주막과 달랐습니다. 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던 곳으로 주로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들이 쉬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여행객도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뗄나무와 물 정도만 제공될 뿐이었습니다. 밥도 침구도 스스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보따리 안에 쌀과 반찬거리를 챙겨 다녔습니다. 고갯길을 넘는 동안 사람들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지어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호랑이와 산적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한 해에 잡히는 호랑이만 1000마리가 넘었고 그럼에도 호랑이 개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대략 5000에서 6000마리의 호랑이가 조선 전역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종 때는 경상도에서 한겨울에서 봄 사이에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뜰에도 호랑이가 들어왔고 인왕산과 북악산에는 호랑이가 상주했습니다. 한양 사람들조차 밤에는 이웃집 방문을 꺼릴 정도로 호랑이는 일상적인 공포였습니다.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은 조선에서 여행하는 것은 호랑이와 귀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산길을 홀로 가는 사람은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기 쉬웠습니다. 호랑이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단숨에 목을 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가능한 한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서너 명이 함께 걸으면 호랑이도 함부로 덤비지 못했습니다. 또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 목소리를 듣고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주막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끼리도 다음날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선비와 상민이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한양 도성 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길 위에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호랑이 앞에서는 신분도 별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적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산길이나 숲이 우거진 곳에는 도적대가 숨어 있다가 나그네를 습격했습니다. 돈과 짐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조 때 압록강 서쪽에서 요동으로 가는 길에 도적과 호랑이가 많아 명나라 관리에게 호송을 부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내 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었습니다. 무리가 크면 클수록 안전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은 같은 고을 출신끼리 무리를 지어 출발했습니다. 장사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서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밤을 보내고 다시 길을 나서는 일을 반복하며 보름에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발바닥의 물집은 굳은 살로 바뀌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30켤레였던 집시는 이제 서너 켤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한양 도성의 성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걸어온 사람들의 눈에 처음 보이는 도성의 모습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했고 성문에는 수문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대개 숭례문, 즉 남대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성문 앞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문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수라는 일종의 신분증이었습니다. 기수는 고향 관아에서 발급받는 문서로 이름과 신분 출신지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수가 없으면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성 안의 치안을 유지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수문장은 기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위조된 것은 아닌지 수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걸어온 여정 끝에 마침내 한양 도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나 도성 안으로 들어서면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뒤섞여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청계천을 기준으로 북쪽은 양반들이 사는 북촌이었고 남쪽은 가난한 선비와 서민이 사는 남촌이었습니다. 육조거리에는 관청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종로 일대에는 시전과 주막과 상점들이 빼곡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온 선비는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고 장사를 하러 온 상인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3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낙방했습니다. 어떤 선비는 3대가 모두 과거를 보러 다닐 정도로 합격은 어려웠습니다. 낙방한 선비 중 일부는 한양에 남아 재수를 준비했고 일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장사를 하러 온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을 팔아 돈을 벌면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양에서의 생활은 고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고 숙박비와 식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은 기회의 땅이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조선 사람들은 한양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30켤레의 집신을 신고 한 달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여정 속에는 물집을 치료하며 견뎌낸 고통이 있었고 주막복방에서 신분을 초월해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산적의 위협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무리지어 걸었던 연대가 있었고 성문 앞에서 기술을 확인받으며 느꼈던 긴장과 안도가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고 꿈을 향한 도전이었으며 낯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경험이었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과 보따리 밑바닥에 남은 마지막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주막에서 나눈 정보와 길 위에서 맺은 인연이 모두 한데 엮여 조선의 한양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이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한양까지 가는 길은 한 달이라는 시간과 30켤레의 집신과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선비와 상민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잤으며 함께 호랑이를 피하고 함께 산적을 경계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여전했지만 길 위에서만큼은 모두가 같은 나그네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막 복방에서 어깨를 맞대고 잔 그날 밤의 기억은 한양에 도착한 뒤에도 쉽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신 30켤레와 주막의 덤, 그리고 신분을 초월한 동행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